내 기억 속 가장 오래된 풍경은 새벽 어둠 속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던 김이었습니다. 함경북도 국경 마을, 우리 집 부엌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 두부가 만들어졌고 그 연기는 추운 겨울날에도 따뜻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김 너머로 보이던 건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손이 만든 두부는 마을에서 제일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6살 되던 해에 사라지셨습니다. 사상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나는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빈자리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많은 두부를 만드셨고 더 먼 장터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장날이니까 집에서 잘 있거라. 어머니 곧 올게. 어머니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벽같이 집을 나서셨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 때쯤 어머니는 빈 광주리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아침보다 더 붉어져 있었고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우리 민수 밥 먹어야지.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나는 그 웃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 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나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보며 그 손이 하루하루 더 거칠어지는 걸 보며 그리고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어머니의 손이 더 이상 갈라지지 않게 해드려야겠다고 그런 작은 꿈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나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소망조차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나 스스로가 그 손을 놓아야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16이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등이 굽어가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두부를 나르던 광주리가 점점 무거워 보였고 어머니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탄광이든 공사장이든 가리지 않았지만 당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장터에서 팔던 두부마저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의 손은 이제 일할 것조차 없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그런 어느 날 밤, 나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그냥 좀 저린 것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는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큰 집도 좋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굶기지 않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마저 불가능했습니다. 이웃집 형은 작년에 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 강 건너는 방법 아니?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굶어 죽어. 차라리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도 구해올게요. 뭘 구해와? 이 땅에 남은 게 뭐가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민수야, 그게 어머니 소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어머니를 떠나야만 한다는 결심으로 바뀌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삶이 얼마나 잔인한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요. 떠나기로 한 날은 한겨울이었습니다. 강이 얼어붙는 시기를 택해야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입던 옷을 꺼내 한 땀 한 땀 기운 자리를 덧대셨고 마지막 남은 쌀로 주먹밥을 만드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강 건너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네, 뒤돌아보면 발이 얼어붙는다. 그러니 그냥 앞만 보고 가거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 강물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걸요.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결심이 무너질 거라는 걸 어머니도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오셨습니다. 달빛 아래 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곧 데리러 올게요. 꼭요. 그래, 내가 잘 살면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에 도착했을 때 얼음은 단단해 보였지만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안내인은 조용히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뒤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 같았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돌아보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결심이 아니라 내가 통째로요.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오직 앞만 보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들이 아니라 홀로 서야 하는 한 인간으로 낯선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 밤 강을 건너며 나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였는지, 고향이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일부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나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 대신 조선족 혹은 그냥 너로 불렸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호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일한 곳은 시골 마을의 벽돌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이 전부였고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공장주는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요. 다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경찰 보이면 무조건 숨어. 잡히면 나도 못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낮에는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창고 구석에서 잠들었습니다. 다른 일꾼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사투리가 드러나고 사투리가 드러나면 의심을 받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공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뒷문으로 뛰어나가 논두렁 사이로 숨었습니다. 진흙 속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죽인 채 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떠났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건 위험했습니다. 농촌, 공사장, 식당 뒤편을 전전했습니다.
일하고 숨고 또 일하고 숨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야 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내밀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 나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휴대폰을 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밝았지만 낯설었습니다. 자유는 있었지만 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림자로 사는 법은 배웠지만 햇빛 아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나는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말하는 법, 웃는 법,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법을요. 하지만 가장 배우기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믿는 법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2달이면 바닥날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새벽 배송 센터였습니다.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택배를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낮에는 주유소에서 세차를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보다 나았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숨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일하는 틈틈이 나는 글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읽을 줄 알았지만 나만의 말투는 달랐습니다. 하셨어요. 할게요. 같은 표현들이 낯설었고 사람들이 쓰는 줄임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버스 안광고판을 보며 단어를 외웠고 편의점에서 산 참고서로 문법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 사장님이 내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검정고시 준비한다며? 언제 시험 봐? 올해 안에는 꼭 보려고요. 일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노력을 봐주고 있다는 거요. 첫 번째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수학에서 점수가 모자랐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어가 문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굳이 검정고시까지 따야 해.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지.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학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 사회에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뜯어서 펼쳐본 종이 한 장,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별건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건 단순한 학력 증명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증명이었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정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으니까요. 검정고시 이후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고 월급은 꾸준히 통장에 쌓였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고 냉장고에는 항상 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제 좀 살만하겠네요. 고생 끝이에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될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던 모습, 문 앞에서 나를 보내던 그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틈날 때마다 소식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를 찾아가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 지금 감시 대상이래요. 아들이 남쪽으로 갔다고 해서요. 뭐라고요? 집에서 거의 못 나가신대요. 이웃들도 접촉을 피한다고 하고요.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취하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할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감시당하고 있고 나는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는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내가 어머니를 지키려 떠났는데 결국 어머니만 혼자 남겨둔 게 아닌가요? 내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혼잣말이 늘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고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아니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이 검게 변해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채 핸드폰을 켰습니다. 브로커의 번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난 것도 내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것도 내 선택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기다림을 끝내기로요. 결심은 빨랐지만 시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 탈북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경로를 알아보는 데만 석 달이 걸렸고 비용은 내가 모은 돈의 대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들어갈 거예요? 나올 수는 있어도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에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얼마든지 낼게요. 어머니만 데려올 수 있다면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북한 국경 마을까지 들어간 뒤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두 사람 몫의 옷을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 브로커가 마련한 차를 타고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갈수록 풍경은 낯익어졌습니다. 예전에 도망치듯 지나왔던 그 길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한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었기에 이번에는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경비가 삼엄해요.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저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나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물이 코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고 나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북쪽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려고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탈출이 아니라 구출이었습니다. 과거를 피하려 떠났던 길을 이번에는 어머니를 향해 거슬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집까지는 하루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몇 년 만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문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경첩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느린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작아져 계셨습니다. 등은 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말없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갈라진 틈은 더 깊어졌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 가요. 같이 살아요. 민수야, 괜찮겠니? 어머니 때문에 너까지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손을 꽉 잡으셨을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위험했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는 건 더 눈에 띄었고 어머니의 다리는 빠르게 걷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숨어야 했고 강을 건널 때는 어머니를 업고 건넜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 업고 장터를 오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였습니다. 긴 여정 끝에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어머니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환한 불빛,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구나. 네, 이제 어머니도 여기서 사실 거예요. 새로 얻은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예전처럼 두부를 만들 필요는 없었지만 가끔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무언가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부엌은 단순히 일하던 곳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던 공간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겪었는지를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지탱해 준 것은 돈도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나를 믿어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